여기는 아파트 경지하 스팟 길건우입니다. 23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희가 굉장히 소중한 분 모시고 왔고요. 24년 기준으로 첫 게스트십니다. 저도 이제 주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평소에 만나 뵙고 싶고 궁금했던 분을 또 저희 제작진이 초대를 해주셔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아마 이제 보시는 분들도 이름만 들어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37년 전에 종잣돈 1,000만 원으로 시작하셔서 지금은 이제 명실상부. 아니 그때는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100만 원이에요? 그럼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종잣돈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대한민국 슈퍼개미라는 칭호를 얻으신 베스트 인컴 남석관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 1,000만 원이 아니었네요. 그거 1,000만 원은 네. 전업 투자할 때. 그게 전업 투자는 지금 23년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100만 원으로 주식에 입문하신 건 37년, 그렇지. 전업으로 하신 건 이제 24년 차가 되는 거지. 이제 23년이 지났죠. 제가 지금 13년 됐거든요. 근데 정말 터무니없이 저는 부족하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오늘 그 주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인이 이렇게 해서 정말 슈퍼개미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도 정말 많으실 거예요. 처음으로 이게 주식을 딱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세요? 그 계기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 당시는 이 정보가 제한되어 있었는데, 근데 신문을 어렸을 때부터 보다 보니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이렇게 화살표로 또는 이제 세모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또 공교롭게 주식 붐이 있을 때예요. 우리나라 시장이. 그때는 이제 코스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래서 그 한국 종합지가 지수라 그랬는데 그 시장만 하나가 있었는데 그때가 시기적으로 1980년대니까는 80년대 중반이거든요.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하던 시기예요. 70년대, 80년대. 고도 성장을 하니까 이제 주가들도 같이 올라갈 때여서 그렇죠. 그래서 붐이 일어났던. 그러니까는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아는 사람들은 그 이 트로이카라 그래가지고 무역주.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형 국가다 보니까는 무역주하고 이제 금융주 그리고 건설 붐이 많이 일어났을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주. 그래서 그게 세 개가 트로이카라 그래서 또 1988년 우리나라가 뭐 했어요? 올림픽 했죠? 올림픽 했죠. 그거 다 아시잖아. 올림픽을 앞두고서 인프라 투자를 하다 보니까 건설 기계. 그렇지. 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 직장 생활 첫 해거든요. 첫 해. 그러다 보니까는 그 30만 원씩 모아 가지고 그 이제 100만 원 가지고 주식 투자를 이거 해봐야 되겠다. 잘 찍으면 이거 찍기만 잘하면 대박이겠다. 그때는 그 상한선 6%였어요. 6%. 그러니까는 잘만 찍으면 뭐 연거보상을 가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르는 걸 잘하는 그게 찍기를 촉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찍기를 잘 찍어서 그때 찍어서 처음 산 종목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100만 원 해봤자 몇 주를 사겠어요. 그 당시 근데 1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지. 대학 졸업하고 나면은 보통 그 3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월급이. 그러니까는 만약에 지금 300, 400 받는다고 하면 초봉을 지금 그 당시 지금 가치로 따지면 10배가 되는 거지. 그래서 30만 원, 40만 원 정도. 100만 원어치니까는 첫 거래기 때문에 내가 기억을 하는데 7,400원짜리를 140주인가 샀어요. 140주인가. 첫 종목이 뭔지 기억하세요? 그럼요, 알죠. 뭐예요? 그게 이제 협진양행이라고. 협진양행. 그래서 우산 만드는데 우산. 도매 소매하는 데들이 수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당시는 그 우산 양산 같은 것도 수출하고 별거를 다 수출했지. 우리나라가 그때는 주축이 그 봉제 있잖아요. 봉제품, 가발 뭐 이런 것들 수출을 많이 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협진양행을 샀는데 허구한 날 상한가를 치는 거지 뭐. 갑자기? 아니 이제 그거를 산 것도 제일 싼 거예요. 그 중에서 그 당시에는 액면가가 대부분 5,000원이었는데
그게 그 중에서 제일 싼 거 같더라고. 그러니까 싼 거를 산 거지. 뭐 분석하고 자시고 분석이 아니라 분석은 뭔 분석을 해. 그냥 이 100만 원으로 많이 살 수 있는 것 그렇죠, 중에서 그렇지. 앞으로 돈 많이 싼 벌 거. 게 뭐냐? 그렇지. 이제 단순하게 유행 따라서 가는 거지. 그 당시에는 그게 유명한 아마 그 우산 양산 업체. 그래서 제일 유명한 업체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그거를 19,600원 정도에 팔았던 것 같아요. 7,400원에 사가지고. 19,600원이니까 거의 한 2.5배. 2배는 넘게 올라간 거지. 250% 정도 수익이 나신 거네요. 그러고서 팔았는데 그 다음에도 아마 내가 기억하기를 계속해서 이제 첫 거래한 거니까는 이렇게 보니까는 그 다음에도 더 올라갔죠. 그게 한 2만 3 팔고 나서도 한 2만 3천 원까지 올라간 것 같아. 그 다음 종목도 기억하세요? 그럼요. 뭐예요? 그 다음 종목은 이제 한보 종합 건설이 있었는데 건설은 조금 비쌌어요. 그때 비쌌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 계열사로 조금 싼 게 있어. 한보 종합주택, 한보 철강도 있고 그랬는데 그때는 주택이 그 아파트 붐으로 많이 올라갔다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산 게 이제 한보 종합주택. 그건 수익률 몇 프로입니까? 그때는 토요일 반나절장이라고 있었어요. 12시까지. 이제 보통은 토요일 날에 근무를 했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토요일 날까지 상한가를 가는 거야. 야, 그러니까 토요일 날에 상한가를 가면 효율적이지 이거. 반밖에 안 하는데 똑같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나는 주식의 천재구나 싶어가지고 골로는 족족 이게 내가 찍는 족족. 그래서 일주일 내내 상한가를 가가지고 야,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데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 전화를 다 돌려가지고 주식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해보라고. 야, 이건 돈 버는 게 장난이다, 장난. 그래서 직장 생활보다 낫다. 그렇지 이제 해서 이제 한 10명이 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보니까 하는 애가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초반에 들어갔다가 아마 다 깨먹었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가 성공을 했고 세 번째는 본전에 그냥 팔았고. 본전에.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야, 주식이 안 올라가는 것도 있구나. 난 신문이 잘못됐는 줄 알았거든요. 신문 이렇게 쭉 보니까는 일주일 그때 동원 예비군 훈련을 갔다 왔는데 이게 신문이 잘못됐는 줄 알았어요. 이게. 설마 내가 샀는데 일주일 그렇지. 동안 주식이 안 올랐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몇 번을 봤는데 똑같더라고. 야, 그래서 주식이 안 올라가는 것도 있구나 싶어가지고. 그 아시잖아요, 벽산. 벽산 알죠? 벽산. 지금도 있죠. 벽산 블루밍. 그 이제 벽산을 샀는데 그게 그 당시는 안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이게 잘못 사면 그때를 회상하시니 휘청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손해 볼 때도 있고 직장 생활하면서 한 14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재미로 이렇게 투자로 하신 거네요. 재테크로.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직장 생활하면서 돈 좀 벌려고 하시는 분들처럼 정말 많아요. 이 컴퓨터가 없던 시절이다 보니까는 정보도 제한되어 있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웠죠. 그냥 신문 또는 객장. 객장 가서 감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딱 보다 보면 저게 왜 올라갔는지 모르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거기에서 감각적인 거 많이 익히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저게 며칠 떨어지면 또 올라가는 그런 거를 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자꾸 보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고수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동네마다 이렇게 주식을 하고서 한가한 시간 되면 이제 내가 상대적으로 젊었으니까 엘리어트 파동 그 당시에도 그런 거를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종합주가 지수를 가지고서 엘리어트 파동 상승 1파, 2파, 3파 이렇게 되고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건 근데 그게 딱 맞아요. 그래서 속으로는 되게 놀랐지. 저 사람들은 저걸 어디에서 배웠을까? 그러면서 아무튼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IMF도 이렇게 겪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돈만 있으면은 이 시장이 괜찮겠다. 그때 그 전부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어차피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 늙어지고 그러면 퇴직이라는 문제도 불거질 거고 그래서 이제 그 30대 때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거예요. 차후에 어떤 거를 영원히 갖고 갈 직업이 어떤 게 좋을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는 인터넷이 깔린 다음부터 그런 거지. 컴퓨터가 이제 보편화되면서 인터넷선이 깔리니까 이거 객장에 안 가도 되겠고 사무실 하나 만들어
하면은 승산이 충분히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1년도부터 전업 투자를 한 거죠. 회장님에 대해서 서칭을 하다 보니까 전업으로 하시고 나셔서 손실을 보신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손실 본 해는 한 번도 없죠. 그래요. 그러니까 원체 작은 돈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조금 덜 수익이 난 해는 있어도 네. 손해를 보면 안 되지. 손실을 본 적이 없다. 그렇지. 근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약손실을 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후유증으로. 네. 그렇지만은 이제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전업 투자하고서는 손실을 보면 안 되지. 일을 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업이니까. 근로소득이 있잖아요. 네. 나는 이 직업이 이건데. 네. 그러면 돈을 벌어야지. 손실 보면 안 되죠. 안 되지. 08년도 그 금융위기 때도 돈 많이 보셨다고. 그때도 수익이 많이 났죠. 그때는 그냥 똑같이 났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매년 나는 거 똑같이. 그때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이제 전반기, 후반기 있잖아요. 나중에 연말에 결산을 하다 보니까는 전반기에 벌은 만큼 후반기에 벌었더라고. 똑같이. 그리고 그때만 해도 벌써 공부를 엄청 했던 시절이에요. 엄청 했다라는 정도를 쉽게 말하면 그 당시도 이제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한 1,800개 되어 있었는데 1,800개 공부 다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네. 이 회사 그러면 작년에 매출이 뭐고 그 정도까지는 다 알지. 다다다다 나올 정도로.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가 되고 그때 공부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럼 이제 이때쯤 이제 시청자들이 궁금한 게 하나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평균 수익률이 얼마나 되시는지. 그거는 이제 저는 그 실전 투자에서 수상한 경력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 실전 투자 대회에 수상을 하려고 그러면요. 보통 6주 해요, 6주. 6주에서 8주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100%가 아니면 장이 아무리 나빠도 100%가 안 되면 수상을 할 수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 그러면은 그거를 연으로 환산을 해봐요. 그럼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 신경을 좀 쓰고 그러면 수익률은 엄청나죠. 그런데 이제 돈이 조금 커지면 그 수익률보다 수익금이 중요한 거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것도 안정적인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꾸준하게 그렇지. 벌어가는 게. 그러니까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직업이 이거니까 네. 많이 벌고 못 벌고 손해 보고 그러면 생활에 안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안정되게. 그래서 저는 누가 물으면 월급쟁이라 그래요. 월급쟁이. 월급쟁인데 직업이 주식인 월급쟁이다. 월급쟁인데 남들보다 조금 월급 단위가 좀 큰 거지. 그냥 연봉이 조금 높은 그 월급쟁이라 그러지. 언제는 많이 벌고 장 나쁠 때 까먹고 장 좋을 때 벌고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이 나쁠 때는 갖고 있는 자산을 케어를 잘 하고 그다음에 장이 좋을 때는 수익금을 극대화시키고 그러면서 벌어놓은 거를 관리를 잘하고 그거를 이제 잘해온 거지 이제 평생.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건 이거예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장 좋을 때는 누구나 벌 수 있고 반대로 장 나쁠 때는 마이너스 되는 건데 근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 결론은 본전이거나 손해거든요. 시간 투자한 걸 대비하면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회장님만의 투자할 때 철칙이 따로 있으신지. 그 철칙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수익이 나면 인출하라는 거야. 현금화 시키라. 확정시켜라 수익을. 그거를 내가 20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20년 전부터. 근데 그 말뜻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10년이 지나야지 알아듣더라고. 내가 증권 강의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맞아요. 증권회사 직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말뜻을 잘 못 알아들어. 그 왜 인출을 하라 그러냐면 우리가 복리 효과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 복리의 무서움, 복리 효과로 인해 가지고서 큰 돈을 벌었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 있죠.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1%도 안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수준 가기 전에 벌어놓은 돈 다 까먹어 보통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리 효과, 다시 말해서 이
투자를 재투자해 가지고서 돈이 계속해서 커지면 그 선순환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거죠. 가장 투자 이상적이죠. 방법적인. 네.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은 그 주식 투자해서 5년, 10년이 돼도 어려운 거예요. 항상 투자자가 이거는 심리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는 행동 재무학적인 용어거든요. Behavioral Finance에서 많이 다루는 부분인데 사람들이 돈을 벌면 흥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요번에 어떤 주식 가지고서 계속해서 그럴 줄 알아. 절대로 안 그렇거든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본인의 그 투자 패턴이라든가 투자하는 그 포인트라든가 이런 걸 놓쳐버려요.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 벌잖아요. 예를 들어서 1억 가지고 해서 처음에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 가지고 해가지고 그때는 그걸 가지고서 생활비를 줘야 됐기 때문에 몇백을 벌잖아요. 200을 벌면 200을 빼놨다고. 빼서 아, 생활비 일단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갖고 있고 500을 벌면 500을 빼고. 근데 그 당시도 엄청 잘했어요. 원래 그러니까요. 단기 매매 실력이. 그 전에도 1,000만 원 가지고 한 달에 20% 수익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생각을 해서 주식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되게 어렵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한 2년 동안 보면은 1,000만 원 가지고 20배 이상 벌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벌써 2년 뒤에 벌써 안정 들어가고 3년 차부터는 조금 많이 벌고 막 그랬으니까는 그러면 그거의 1번 철칙이 수익 인출하라? 나면 인출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인출한 걸 가지고 복리 효과를 누리신다는 거죠? 인출한 그거는 걸로 또 다시 사고? 그거는 네. 그냥 놔두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냥 쌓아두는 놔두는 거예요? 예비비로. 예비비로. 그래서 그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 이제 전업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네. 전업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네. 제일 미스하는 게 뭐냐면 막판에 몰려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쫓겨서. 네, 쫓겨서. 네. 그러다 보면 심리적으로 주식이 잘 안 돼요. 맞아요. 그러고 잘 안 보이고. 흔들려요. 네, 그래서 여유 자금이 있잖아요. 생활비 걱정을 안 할 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그래서 수익이 나고 제가 돈이 조금 많았을 때도 그때 이제 저금되어 있는 게 벌써 1억 2천이 있었고 주식하는 돈이 8천만 원이 있었어요. 부채는 하나도 없었고. 근데 그 당시 1억 2천이면 꽤 큰 돈이에요. 네. 꽤 큰 돈인데 1억 2천이면 내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2년 동안 주식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돈이에요. 그 생각을 딱 하는데 그 8천만 원 가지고 그 해에 6억 5천을 버는 거예요. 순수익만.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네. 종목을 고를 때 더 네, 여유 있게. 근데 8천만 원 가지고 6억 5천이면 800%잖아요. 네. 그게 공부만 충분히 되어 있고 준비만 잘 되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쫓기지 않고 네, 여유가 여유가 있고 준비만 잘 돼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음. 공부를 많이 그러니까. 해야지. 전제 조건이 그거예요. 그리고 네. 경험도 많이 쌓여죠. 이제. 제 투자 방법이 이제 크게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장이 나쁠 때 네. 억지로 해가지고 수익이 안 날 때도 있잖아요. 저라고 매번 뭐 수익이 좋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장이 나쁠 때는 그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없다라는 게 네네. 누가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에요. 회장님이 하신 말이구나. 나스닥 QQQ3 같은 경우 저도 투자를 하는데 지수가 좋을 것 같으면 그냥 그거에 투자를 하거든요. 그냥. 맞아요. 그러고서 이제 웬만큼 올라갔다 그러면 비중을 줄여버리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데 이제 여유죠, 여유.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여유가 없잖아요. 네. 여유가 없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인데 이거를 꼭 못 참다가 팔아버려요. 근데 꼭 팔고 나면 가요. 네, 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맞아요. 또 이게 가면은 저희가 볼 때는 사실은 꼭대기가 보이는데 또 그때 꼭 사세요. 개인들이 주식 투자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매수 매도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이제 여유에 대해서 얘기는 하셨지만 여유가 없는 직장인들이 주식을 매수 매도할 때 뭐 포인트 참고해야 될 것들이 있나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거는 많이 있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지수예요. 지수. 지수를 우리가 이제 고급스럽게 얘기할 때는 시장 분석이라고 그래요. 네. 다시 말해서
시장 분위기라고 하면 돼요. 그냥 쉽게 네네네. 편하게. 시장 분위기가 하락 분위기에서는 하면 안 되지.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지금처럼 분위기가 좋잖아요. 지금 이제 내년에 대한 기대감들이 막 살아나고 있죠. 그럴 때는 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시장 분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농담처럼 드린 말씀이지만 농담이 아니고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시장이 박스권에 있을 때 하락을 멈추고 있을 때는 수익이 상대적으로 개별주들이 득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많아요. 하락하는 초기, 하락하는 그 지수 자체가 폭락하고 급락할 때 있잖아요. 그거를 이겨내는 종목은 없어요. 심리에서 쫓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수익을 낼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지난해나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기술적인 분석에 들어가서 역배열일 때 있잖아요. 기본적인 게 괜찮더라도 재무 구조나 돈 버는 게 괜찮더라도 지금 사도 되나 하고 기술적으로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차트상으로도 차트상으로도 한번 봐야 되고 재무를 먼저 보고 두 번째는 차트를 보고 그 재무를 뭐 아주 뭐 꼼꼼하게 뭐 PER이 어쩌고 PBR이 어쩌고 그런 것까지는 안 살펴봐도 돼요. 난 돈 얼마나 잘 벌고 있냐? 그렇죠. 최소한 지금 사가지고 이게 3년, 4년 연속 영업 적자라 이게 요번에 잘못하면 관리 종목에 넘어가지 않나. 이 정도는 살펴봐야 되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덜컥 사놨는데 내일 모레 시비가 발행 이게 물량이 나오나 전환사채 물량이 나오나 아니면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나오나 뭐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런 거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다트, 다트 너무 잘 말고도 다른 데 찾아보면 조금만 기울이면 다 나오거든요. 굉장히 잘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거가 아주 중요해요. 그냥 종목을 누가 만났더니 누가 좋다고 하더라. 그래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 다음에도 이제 시장에 지금 내가 이 종목을 사면 이게 지금 시장하고 시장의 핵심 종목인가,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섹터인가, 그거까지 매칭을 시켜가지고 실적만 좋고 누가 좋다고 해도 철진한 이 주식 시장은 유행성이 좀 있거든요.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철진한 종목은 아무리 갖고 있어도 안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종합을 해보자면 주도 섹터의 주도주가 주변 상황이 좋아서 하락 추세할 때 덤비지 말고 상승일 때 덤벼라. 상승 초기. 상승 초기를 노리면 그때 사서 상승 그러면 말기 본격 그렇죠. 이제 남들이 막 덤벼들 때 있잖아요. 막 이제 사람들이 막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좋다. 그래서 막 올라갈 때 있죠. 그때 팔아버리는 거죠. 소문에 팔아라. 본인이 살려고 하는 종목은 남의 얘기를 듣지 말고 남의 얘기를 들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저것 살펴보고 그 주식 투자를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고점 매수 때문에 그러거든요. 위에서 사놨더니만 그냥 떨어진다든가 또 바닥이라고 해서 샀는데 더 떨어진다든가 바닥이라고 해서 샀을 때는 뭘 안 봐서 그러냐면 시장을 안 봐서 그런 거예요. 시장에서 지수가 더 떨어지면 추가 하락이 있죠. 나오죠. 근데 그거를 안 봐서 이제 그 상태가 생기는 거고 거의 대부분은 이제 고점에서 사서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2020년 21년 그 초에 삼성전자가 9만 5천 원 가면 10만 전자, 11만 전자 얘기 나오잖아요. 엄청 나왔죠. 그러면 보통은 꼭지예요. 그리고 다들 이제 막 죽었다고 코로나 우리가 처음 터졌을 때 코스피 지수가 아시겠지만은 1450포인트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어떤 얘기 나와요? 지수 1200 간다고 1000까지 떨어진다고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닥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셧다운이 돼가지고 코로나 때 그때 유가가 아주 폭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얼마까지 떨어진다 그랬어요? 20불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바닥이라고. 비관론이 아주 쉬운 거예요. 비관론이 크죠. 그러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 되고. 사고. 막 목표가를 막 올리죠 증권사에서. 그러면 그때가 꼭지구나라고 생각을 그때 딱 팔고. 그때도 살 때 조심할 게 뭐냐면 요번에 많이 떨어진 종목이니까 그냥 사자 이러면 안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주가가 아주 폭락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항상 새로운 섹터가 등장을 하게 돼요. 항상. 그래서 손절을 잘하고 현금을 갖고 있어야 돼요.
떨어질 때 다 같이 떨어지지만 네. 올라갈 때는 다 같이 안 올라가요. 왜 그래요? 투자 환경이 달라지거든.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주도주,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거를 예측을 하고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보면 요번에 칩 종류, 칩 계통이 좋다고 지금 그러고 시장에서도 그게 좋잖아요. 네. 그 얘기가 언제부터 나온 거예요? HBM 관련주가 네, 올해 올 초부터 나온 거예요. 네. 그게 그러면서 이제 HBM에서 진화를 하는 거지. 온 디바이스, 뭐 온 디바이스, CXL 뭐 네, 이런 CXL 식으로, 지금 요즘에 테마로 이런 많이 식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항상 살 때 떨어져서 살 때도 다음 섹터가 어느 쪽에 이어질 시장 거냐? 중심주가 될 건가.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하고 완전히 커플링. 네. 테슬라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올라가고 네.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역시 한국의 칩 관련주, 엔비디아 관련 주식이 올라가고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주식을 계속해서 네. 보고 경제 보고 뭐 이렇게 하면 주식이 조금 쉽죠. 저희가 진짜 매수 매도를 하는데도 좀 많은 것들을 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경험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삼성전자 그 꼭대기인지 몰랐다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이제 물려서 이제 자꾸 떨어지다 보면은 사실은 손절을 해야 되는데 개인들이 손절하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손절하는 타이밍이 있는지랑 내가 산 게 고점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이런 게 있겠습니까? 제가 세 번째 쓴 책이 손실 없는 투자 손실 없는 투자 원칙. 그 네. 책이거든요. 네. 그 책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어요. 대형주들의 꼭지 시그널이 있어요. 대형주의 꼭지 시그널. 시그널. 그거는 이제 뭐냐면 갭 상승을 하는 경우. 대형주들이 빡. 빡 쓴다. 삼성전자가 그랬고 이제 네. 그 기아차 갭 상승했을 때는 애플카 나온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는 한 2년 정도 됐을 거예요. 네. 그때 이제 10만 원이었었죠. 그때 LG가 먼저 한번 LG도 급등을 했었고 그 다음에 기아가. 기아 그렇죠. 그 잘 기억하시네. 네. 그때 이제 LG전자가 17만 원, 네. 뭐 18만 원 이렇게 맞아요. 했었죠. 그렇게 그 대형주 있잖아요. 네. 대형주가 급등 10% 이상 급등을 하면 팔아야 할 시점이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역사적으로 주식 시장의 그 역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대적으로 뭐냐면 너무 과열돼 있다라는 거지 시장이. 그 대형주가 초대형주가 10% 이상을 어떻게 올라가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그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날 때가 되면 꼭지라는 얘기지. 그거가 지수 꼭지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코스피가 재작년에 2021년 6월 달에 3,300이 꼭지였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가 되면 지수가 데드크로스를 발생했죠. 그러면 네. 무조건 매도인 거예요.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급등하던 거 있잖아요. 이격이 너무 큰 거는 네. 추격 매수하면 안 되고 네. 피날레 거기에 거래가 대량 터지면서 꼭지를 그릴 때 있죠. 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매도하는 거죠. 시원하게 수익 보고 매도. 그럼 반대로 내가 잡은 종목이 개파락. 파락. 그러면 무조건 매도해야지. 무조건 손절. 그러니까는 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사이즈가 많이 사놓을 때 있잖아요. 있죠. 그럼 뭐 하루에 진짜 돈 엄청 깨지고서 손절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코로나 초창기 2월 그때가 이제 2020년 2월 하순 3월 초순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원래 1월 달에 이제 중국에서 얘기가 먼저 나왔고 우리나라 나왔는데. 시차가 한 2달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2월 초순께에 이제 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미국에서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나라 주식은 본격적으로 3월 초순부터 그냥 급락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쭉쭉쭉 떨어졌죠. 그럴 때 이제 한 며칠 지켜보고 있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는 뭐 팔 때 저는 그 몇 포인트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시장가로 다 팔아버리겠다. 깨끗하게. 2008년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금융위기 때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추석 그때 연휴 추석 때 리먼 사태가 터진 거고 네. 추석 연휴가 있어가지고 그 전에 제가 풀매수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리먼 사태가 탁 터져. 이거는 보통 큰 사건이 아닌데 사람들이 아직 그 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월요일 날 연휴 끝나고서 시장가로 다 팔았더니 약관은 다 팔린 거야. 네. 그때 상한선이 15%였었거든요. 네. 근데 초기에 체결된 게 마이너스 12, 3%에 다 체결이 된 거. 곧바로 하한가 간 건 아니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쭉쭉 전 세계가 막 떠들다 보니까는 그냥 점 하한까지 뭐 점 하한가. 그때 완전히 박살이 나. 근데 나는 첫날 다 팔고서는 상태를 보는 거예요. 한참을 안 사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네. 장이 나쁘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네. 한참을 안 사야 돼. 한참이라는 게 사람들이 아주 잘못하는 게 요번에 2020년 때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2200에 있던 지수가 2000 초반 되니까는 그때 산 사람들 되게 많아요. 2000이 깨지겠냐. 이제 1800 되니까 또 엄청 많이 산 거예요. 1800이 깨지겠네. 그러면서 이제 줄줄이 깨지니 이제 겁이 나서 없어서 이제 못 사는 거야, 돈이. 그러고서 그게 1500까지 떨어지니까는 손실이 얼마나 커요. 제가 그때도 방송을 했어요. 그 최저인 날 키움증권에서 그때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제가 종목까지 다 불러줬어요. 무조건 다 사라고. 무조건 다 사는데 조건이 있어. 한 달 동안 주식을 보지 말라고. 흔들리기 때문에. 거기 직원들 다 대박을 터뜨렸어요. 그 고객들하고.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없다 그랬잖아요. 없다. 그래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 말을 아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절 타이밍,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없다. 꺾이기 시작하면 과감히 버려라. 무조건 버리는 거고. 그래서 맞아요. 지수를 잘 봐야 되는 거고, 그 시장을 잘 봐오고 종목 개별 종목도 잘 살펴야 되는데 일단 고점에 샀다고 느껴져서 아니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1% 때도 팔아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안 올라갈 거라고 단기 매매에서 네. 저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를 하다가 아닐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그 자리에서 즉시 팔아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닐 거라는 걸 아는데 못 파는 게 개인인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그래서, 타이밍을 나는 주식을 잘 몰라. 이런 분들은 마이너스 3% 그럼 무조건 팔 줄 맞아요. 손실폭을 정해라. 정해. 이런 말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 놓고서 나중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사면 되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있죠. 마이너스 3%. 제가 책에는 마이너스 5%라고 해놨는데 마이너스 한 3% 되면 무조건 팔 생각을 하시죠. 저희가 이제 시세 차익 얘기는 이제 지금 계속 하고 하는 있었으니까 그럼 배당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사실 배당주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개인분들은 배당주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저도 안 마찬가지예요. 하세요. 저도 맞아요. 마찬가지인데 이제 아깝고 억울할 때가 있죠. 오래 갖고 있으면서 저 배당도 못 받고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세금은 내더라도 근데 우리가 이제 크게 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배당금으로 갖고 가는 게 10조 이상인 거로 알고 네. 있거든요. 10몇 조가 돼요. 네. 지난해 같은 경우도 4조, 5조 이렇게 되는데 얼마나 우리 근로자들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뼈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우리도 외국 주식 투자해서 배당금으로 많이 가지고 와야 돼요. 외화벌이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배당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요즘에는 기업들이 이제 친주주 정책으로 인해서 주주 친화 정책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그 배당을 조금 높이려는 그런 많이 추세죠. 늘리고 최근에 분기 배당 하는 데도 그런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26일까지 갖고 있으면 이제 배당을 받으니까 26일 배당하고 27일 날 배당 낙되고 그렇죠. 그래서 배당을 그냥 배당 받는 것보다 주가도 올라가고 배당도 받고 저는 이제 그런 방법을 주로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이게 배당주를 투자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그거는 없고 배당은 이 기업이 지난해 배당을 얼마 했다라는 거를 이제 캐치를 한 다음에 주로 IT 업종 그러니까 내년에도 장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사는 거예요. 배당을 조금 하더라도 항상. 그러면 지금 이제 대부분 배당주 투자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개인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전통적으로 배당주들 있잖아요. 통신주, 금융주,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우선주. 최근 들어서 보니까 우선주 테마가 또 들썩들썩해서 조금 사실 움직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아니라 저는 그런 주식 안 해요. 저는 통신주는 가끔 할 때가 있어요. KT 같은 경우도 배당을 엄청 많이 하는 거고 주죠. 전통적으로 거기는 뭐 영업이익의 30% 이상인가? 네, 배당 성향이 굉장히 높죠. 되게 통신주들 높아요. 중에서도. 그래서 상당히 그 좋은 기업이고 그런데 우선주는 절대로 안 하고 일단은 저는 이제 거래량이 작은 주식은 무조건 안 하거든요. 우선주가 거래량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품절주라는 거 이런 거는 황금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량 작은 거는 저는 무조건 배제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세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많이 몰리는데 부동산 값이 높잖아요. 맞아요. 평상시 거래량보다 거래가 좀 활발한 주식들, 주식수가 많아서 단순히 활발한 것보다는 사람들이 선호도가 높아서, 선호도가 높아가지고 매수 매도가 빈번한 주식들이 오히려
주가가 잘 안 떨어지고 기업이 활동적인 거란 얘기죠. 그런 기업에 주로 이제 많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당주 중에 그렇게 혹시 보고 계시는 몇 가지 종목들이 있으세요? 근데 지금은 조금 너무 많이 올라서 원래는 네. 기아 같은 회사를 주로 많이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아, 현대차 같은 경우 네. 가격 대비해서 기아가 배당을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격이 싸면은 괜찮은데 요즘에 또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많아가지고 네. 상당히 그 고점까지 왔거든요. 연고점까지 와서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올해는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제 날짜가 사실 얼마 안 남기도 했고 배당주는 사실은 이제 주가 상승도 플러스 알파를 하려면 11월에서 12월 넘어가는 이 시기가 사실은 가장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 뭐 전날에 사도 그 다음에 안 떨어지겠다 싶으면 괜찮은 건데 제가 이제 여러 채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삼성전자가 재작년에 배당락 되기 전에 82,200원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얼마예요? 지금 뭐 75,000원 못 넘고 있죠. 7만 오늘 또 이제 네. 몇백 원 빠졌는데 7만 네. 3천 원이 안 되거든요. 배당 좀 받자고 해가지고서 2년 전에 사신 분들은 네. 그때 못 팔았으면은 네. 지금까지 고생하는 거죠. 배 아프죠. 그래서 배당주 투자를 꼭 그 배당 받는 것보다 그 이후에 주가 앞으로의 움직임. 주가 상승이 오는데 배당을 주는 애들. 네, 그렇죠. 그런 거를 조금 노력을 더 하시고 그래서 음. 그런 거를 이제 받는 게 좋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책에서 보면서 조금 인상적이었던 게 단기 투자였거든요. 네. 이제 저도 이제 방송에서 뭐 주식 전문가라 피고 이렇게 뭐 사세요라고 하면 저는 이제 성향 자체가 단타를 좋아하지는 않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테마주 뭐 이런 것들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단타 추천하시는 분이 사실 거의 별로 없거든요. 아, 이거는 이제 단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단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이 시대가 바뀌어졌어요. 사람들이 이 아직도 그걸 잘 모르는 게 네, 과거에는 중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 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투자에서 네. 원래는 그 주식 투자라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은 기업 성장에 맞춰 가지고 기업이 성장하면 투자자가 성장할 기업에 투자자의 돈을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기업가가 기업을 잘 일으켜 가지고 과실이 생기잖아요. 그 과실을 그 투자자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 이제 나누는 방법이 배당하고 시세 네. 차익이에요. 네. 회사가 어차피 좋으면 주가가 많이 올라갈 테니까는 그게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래서 중장기 투자 그동안에 많이 선호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년에 우리나라 GDP 성장률을 몇 %로 봐요? 지금 뭐 1%대 얘기 네. 나오고 그래서 이제 있고요. 보통 전문가들이 내년에 2.1% 좋으면 한 2.3% 정도를 보거든요. 1%대 후반을 보는 네. 쪽도 있고 2% 성장이라 그러면 물가 상승률도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물가가 평균적으로 3, 4%는 네.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면 역성장이라는 말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지표상으로는 우리가 성장이라고 하지만은 기업이 살아남기가 어려운 환경이에요. 요즘 같은 경우 PF 쪽도 되게 자금 사정이 나쁘고 그래서 건설업 정도로 되게 어려운 것처럼 그럴 때는 중장기 투자할 종목 찾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역성장을 그렇죠. 하는 기록인데 중장기를 한다라는 게 그래서 그 과거의 관념이나 고정관념 가지고서 중장기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수익 나기보다 손실 나기가 쉽다. 손실 나기가 쉬운 거죠. 이 하신 말씀 중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더 이상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가 능사는 아니다. 그렇죠. 그게 대세는 아니다라는 얘기. 물론 가장 이상적인 거는 중장기 투자를 해서 천천히 올라갈 주식들 그런 거를 모든 사람들이 찾고 있거든요. 그 저한테 질문도 제가 많이 받고.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가는 섹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장기로 보는 섹터와 단기로 보는 섹터가 따로 있으세요? 따로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이제 계좌가 따로 있죠. 중장기로 보는 섹터를 담아놓은 계좌. 아 그렇죠.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뭐 하는 계좌. 그럼 여기에 뭐 담아 있어요? 아 거기에는 이제 지금 저기 좋은 주식들 온 디바이스 관련 주식, 온 디바이스. 주로 이제 칩 관련주들, 뭐 그런 주식들. 그쪽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중장기라고 하면 그게 조금 됐어요. 6개월에서 한 8개월
중장기의 그 기간을 기간. 위해서 8개월로 보시는 거죠? 기름은 8개월. 길면 8개월. 아, 한 반년 정도 봐라. 그 정도 외에는 중장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단기는 어느 정도 보시는 거예요? 한 보름까지, 보름 정도, 2주 최대. 정도까지, 2주 정도까지는 이제 단기 투자라고 이렇게 일주일 봐도 되고 경고 걸린 종목 있잖아요. 네. 과열 그러면, 종목. 그러면 경고가 해제되는데 10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10일 다음에 또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 그거를 중장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맞아요. 단기 투자인데 이제 그 정도까지도 단기 투자로 봐야죠. 최근에 단기로 보시는 섹터가 있으십니까? 역시 그 온 디바이스 쪽. 여기도 온 디바이스. 그렇죠. 한미 반도체나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 보면 올라가는데 꽤 오래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올 초에 13,000원 했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6만 원 정도. 올해 가장 큰 수혜주죠.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네. 뭐 올 봄에 8,000원, 9,000원 했는데 44,000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이제 3만 원, 3만 1,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 거를 단기라고 하기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300% 네. 이 정도씩 올라갔으니까 300%, 400% 올라간 네. 종목들. 내년에도 이제 그런 종목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산업이 확장되고 집중된 쪽. 그러니까 여전히 칩 쪽을 많이 보시네요. 그렇죠. 네, 이제 그 HBM이 이제 어찌됐건 많이 확장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파생되는 게 온 디바이스랑 CXL로 넘어갔고 근데 여기가 되면 이제 기판도 따라가 줘야 되니까 그렇죠. 대면적 기판이 필요하고 역시 해석을 잘하십니다. 탁월한 그 진행자예요. 그래도 또 이제 관가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네. 카카오가 지난번에 되게 나빴잖아요.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4만 원 밑에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지금 5만 한 3천 원 정도 하거든요. 네. 5만 4천 원까지 갔다. 그러면 바닥 대비해서 30% 이상 올라왔어요. 네. 꽤 괜찮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떤 섹터라고 해가지고 쳐다도 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정 시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사기는 상황에 내가 변해될 중장기로 수 있다. 샀어. 중장기로 샀는데 벼랑을 올라가. 그러면 그냥 또 팔아버리는 팔아야지. 거죠. 네. 제 투자 원칙 중에 하나가 선취매인데, 그러니까 몇 개월 뒤에 어떤 이슈를 가지고서 주식을 노려본다고요. 근데 그게 뜬금없이 산지 얼마 안 돼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예측을 했지만 의외로 뭐 벼랑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수 있다. 일단은 팔아버리고 떨어지면 다시 사는 거죠. 그래서 큰 수익을 낸 적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정리하고 이제 이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뭐 그냥 간단 명료하게 그래서 내년에 회장님이 유심하게 보고 계신 섹터나 대장주가 있나 없나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는 꼭 주로 나오는 섹터는 칩 관련주에서 나올 반도체. 것 같고, 네. 반도체가 대장일 것 같고, 네.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갔지만 네. 엔비디아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거든요. 엔비디아가 504불까지 올라갔다가 요번에 이제 450불 때까지 떨어졌다가 10% 떨어졌어요. 딱. 그러다가 지금 480불 때 있거든요. 네. 그런데 내년에 미국 전문가들 예측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지만은 한 620불까지 올라갈 거로 보고 있거든요. 엔비디아를. 전망치 중에 네. 800불도 많고 네. 네, 막 1200불 올린 애들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이제 근데 네. 이제 통계적으로 그 전문가 전체의 통계에서 이 평균 나온 게 한 620불이에요. 620불이면 앞으로도 볼륨이 많네요. 앞으로도 20% 정도는 네, 더 네,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올해 많이 올라간 거 말고 그러니까 칩 관련주인데 네. 그래서 아까 온 디바이스. 그러니까 그쪽의 종목들 중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한 620 정도 갔다라고 치고 그 다음 그럼 엔비디아의 다음 타자는 누가 될 거냐? 미국에서 AMD나 뭐 엔비디아나 원체 큰 사이즈잖아요. 네. 그거가 떨어지지 않고 칩이 좋다고 그러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한 80불 정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잘하면 90불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기껏 해봤자 이제 거기도 10%죠. 네, 10%, 한 15% 정도. 네. 그게 재작년 고점이 94불인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거기까지 간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제 그래도 한 8만 원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래봤자 지금 10%예요 또. 그것도 그래봤자 7만 3천 원에서 그러니까는 10%니까. 그러니까는 그 깝깝한 거죠.
이 예측하는 건 되게 어려운 제일 거예요. 어려워요. 그리고 네. 예측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 목표가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계속 바뀔 수밖에 네. 없거든요. 주식 투자에서 오래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유연함이 있어야 돼요. 사고의 유연함. 그러니까 저게 2만 원까지 간다 그랬는데 왜 안 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반도체 얘기했으니까 삼성전자 아까 8만 원 정도 말씀하셨죠. 그럼 가야지 되는데 하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갈지 안 갈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맞아, 내가 또 뭐 봐야 아는 거지. 삼성전자를 그냥 뭐 다 살 수도 없고 원래 지금 가격도 싼 거거든요. 네. 지금 가격도. 네. 이게 저는 미국 주식 중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그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QQQ3. 다 플러스인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원래 삼성전자가 제일 밀접하거든요. 거기 미국 그 반도체 회사 중에서 유일하게 거기가 D램을 만드는 데거든요. 근데 그게 요번에 급등을 해가지고 80불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삼성전자는 그 자리에 있는 못 갔어. 그래서 조금 아쉬운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 디바이스 관련이라든가 CXR 관련 주식 중에서 내년에 올해 이제 그 한미 반도체나 이수 페타시스 간 것처럼 그런 주식이 내년에 나오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막 얼마 전에 그 CXR 관련해서 이제 뭐 네오셈도 있고 종류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실적 괜찮은 기업들, 네오셈 같은 경우는 SSD도 하니까 조금 몇 개 얘기했는데 저도 사실은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단기적으로 사실은 보라고 얘기하는 게 CXR 같은 경우는 사실은 CPU가 먼저 나와야 되니까. 근데 CPU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으니까 좀 단기적으로 보시고 그 외적으로 조금 안전한 거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주식 시장은 계속 바뀌어도 그 어떤 패턴이나 유형이 있잖아요. 그거는 변함이 없거든요. 시간이 가도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급등주들이 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2차 전지도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은 공급 과잉이죠. 공급 과잉. 그리고 전기차 수요 둔화 이제 그거하고 니켈 값 같은 경우 급락을 많이 했고 리튬 가격도 엄청 많이 떨어졌었고 뭐 이제 여러 악재가 있고 우리나라 그 이 2차 전지 기업들이 너무 고평가가 된 거예요. 세계적인 기준에 따른 그 2차 전지 기업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는 너무 고평가가 됐는데 그거에 이제 그 완화되는 과정이거든요. 가격이 떨어지면서 밸류가 조금 너무 이 고평가된 게 조정 중인 거죠. 조정.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LG엔솔 같은 경우가 올봉 같은 경우 55만 원 뭐 50만 원 넘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 PER이 작년에 상장되고 막 이랬을 때 150이라 그랬거든요. 150. 근데 지금 상태로는 PER이 50이 넘어요. 그런데 내년 1분기 예상하기를 1분기, 2분기 때 영업이익이 작년에 비해서 훨씬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서 퍼가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적정 주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전기차가 수요가 이렇게 멈췄다가 또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14%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기술이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파급이 될 때 일정 부분 정체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대한 그 부정적인 게 많이 있잖아요. 충전하는 데도 있고 뭐 화재 리스크도 있고 가격이 비싼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수요가 확장되고 리튬 가격도 이번에 좀 회복이 됐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은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또 다시 아까 이제 카카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닥권에서는 또 뭐 30% 40% 회복될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반등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는 그것도 무시할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내년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금리 인하가 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뭐가 있을까라는 게 굉장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를 할 때는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그 내년 전망을
아주 그 장밋빛으로만 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금리 인하 때문에 그런 맞아요. 거예요. 경기 둔화 때문에. 네.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이것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원래 금리 인하기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13%가 빠진 거로 나와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네, 평균적으로. 네. 그러니까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지만은 금리 인하 초기에는 조금 영향이 있을 거고 네. 그때 또 좋은 섹터가 있겠죠. 좋은 섹터가. 그래도 역시 IT 쪽이 좋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가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이제 이 건설 쪽은 원체 안 줬다가 너무 안 좋았으니까. 돈이 풀리면 좀 낫지 않겠느냐 그 얘기고 나스닥 고점이 네. 16,000포인트예요. 그런데 올 초에 몇 포인트까지 빠졌냐면 1,200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14,600포인트예요. 그럼 거의 40% 다시 회복했네요. 그래서 고점에서 10%도 안 떨어진 거예요. 미국 나스닥이. 50% 빠졌지만 40% 다시 회복했으니까. 원래는 금리 인상기에는 IT 쪽에 타격이 제일 크잖아요. 맞아요. 우리 S&P 7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M7. 네, M7이라고도 네. 얘기를 하고 그 주식이 대장 역할을 해가지고 결국에 올라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옛날 과거에는 성장주라 그랬는데 네. 성장주 개념도 없애야 했던. 아. 실질적으로 돈도 제일 많이 벌거든요. 시대 자체를 이끌어가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대는 자꾸 변화가고 그러는데 사고는 옛날 사고에 다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아, 이걸 고정해 놓으면 그렇지, 안 되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성장주, 네. 뭐 가치주 네. 그 개념이 잘못됐다는 얘기지. 성장주는 투자만 하고 과실은 나중에 버는 건데 네. 지금은 그 기업들이 성장을 하면서 돈도 제일 많이 벌어. 제일 많이 벌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 테슬라가 앨런 머스크가 네. 그렇게 부자가 된 거지, 세계 최고의 부자가.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섹터 자체를 새로운 데서 고르면 안 된다고. 아. 거기서 진화를 하는 거지 계속. 이 안에서. 네, 작년 재작년에 그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 M7이 세상에 돈을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정보도 제일 많이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돈을 계속해서 벌 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류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 섹터라는 얘기예요. 흐름도 그들이 만드는 것 그렇죠. 같아요. 요번에 그 온 디바이스 네. 그 삼성 갤럭시에서 나오는 그 통역 서비스 네, 네, 네. 이런 것도 원래 기술은 옛날에 갖고 있던 있었죠. 것들이에요. 예. 네. 그런 게 지금 이제 그 타이밍상 이게 이제 대중화시켜서 생산해는 내도 먹히는 시대가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발표를 하는 거지. 주식 시장은 항상 신선하고 새로운 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새로운 거를 만들어가는 게 그 분야라고. 그러니까 거기 다른 거에서 우리가 찾지 말자고. 그러니까 다 정리가 되네요. 그게 떨어질 때 사고 네. 너무 버블처럼 네. 그 밸류가 높을 때는 팔고. 팔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이제 비중 그러니까 가지고. 이렇게만 정리를 해보면은 조급하지도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친구들이 어차피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앞으로 먹을 거리도 그 친구들이 만들어 나가는 거지. 정말 이런저런 투자에 관련된 거 정말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사실은 이제 구독자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더하면 이제 회장님 쓰러지실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덕담이나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은 꼭 지켜라라는 조언 같은 거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십시오. 그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많이 올라간 주식은 무조건 사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더라도 너무 많이 올라간 주식은 절대로 사면 안 되고 시비 발행을 많이 하는 기업들. 이제 전환사채, 신주증권부 사채라든가 뭐 유상증자 물량 많은 기업들 이런 것들은 다 투자하시면 상당히 애를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는 잘 살펴보시고 투자할 기업들을 미리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서 아무튼 그 내년에는 큰 수익들 나시기를 바랍니다. 첫 게스트가 회장님이어서 아마 저희 구독자들이 그 힘을 그 촉을 조금 바톤 터치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출연해 주신 남석관 회장님께 제가 대표로 감사 인사 전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파트 경제학 스팟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경제학 스팟의 길건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